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초등육아 A팀에서는 총 13팀이 발표를 시작할 거고요. 이 순서대로 이제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명당초등학교 6학년 강하은입니다. 제 연구 주제는 과일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얻는 조건과 상황을 다르게 해도 전기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두 번째, 연구 방법 및 내용, 세 번째, 연구 결과, 네 번째, 결론 및 제언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기는 잠시도 없어져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에너지입니다. 특히 고도의 정보화 사회가 될수록 더 많은 양의 전기가 요구되고 있고 더 많은 전기 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 과일전지 실험을 통해 전기에너지가 발생하는 원리와 조건, 발생하지 않는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과일의 전서에 연결하여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고 믹서로 간 후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고 열을 가한 후에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시중에 파는 과일 음료 및 통착즙 형태의 과즙 음료에서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지 알아봅니다. 첫째, 과일의 전선에 연결하여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지 알아봅니다. 과일 2개를 반으로 자르고 아연판과 구리판을 꽂아 전선으로 연결하여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는지 봅니다. 두 번째, 과일을 믹서로 간 후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지 알아봅니다. 동일한 양의 과일을 믹서로 갈고 아연판과 구리판을 담급니다. 전선을 연결해 불이 켜지는지 봅니다. 과일을 5분가량 열을 가한 후에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지 알아봅니다. 냄비에 담고 불을 켭니다. 5분가량 열을 가한 후 아연판과 구리판을 꽂아 전선에 연결합니다. 불이 켜지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중에 파는 과일 음료 및 통착즙 형태의 과즙 음료에서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지 알아봅니다. 과일 음료와 통착즙 음료를 구입해 아연판과 구리판을 담급니다. 불이 켜지는지 봅니다. 이 실험을 통해 과일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고 과일을 훼손했을 때, 과일에 열을 가했을 때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지 알아볼 수 있고 시중에 파는 과일 음료 및 통착즙 형태의 과즙 음료에서 전기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과일을 연결하여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을 때 오렌지, 키위, 참외, 사과 4개 과일 모두 전기에너지가 발생했으며 평균 조도는 35, 40, 110, 90으로 참외가 가장 높았습니다. 믹서기로 갈았을 때는 전기에너지가 모두 발생하지 않았으며 열을 가했을 땐 전기에너지가 모두 발생했습니다. 조도는 36, 43, 113, 94로 참외가 가장 높았습니다. 과일 음료와 통착즙 음료는 전기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과일의 전선을 연결하여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지 알아본 결과 오렌지, 키위, 참외, 사과 4개의 모든 과일에서 전기에너지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믹서기로 갈았을 때 아래 사진을 통하여 4개의 과일 모두 전기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을 가했을 때 오렌지, 키위, 참외, 사과 4개의 모든 과일에서 전기에너지가 발생함을 아래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통착즙 음료와 과일 음료에서는 전기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 속 발견되는 여러 가지 전기 현상은 전자의 이동을 통해 발생됩니다. 즉 전류의 흐름은 전자가 전선을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과일전지 실험에서 과일에 꽂힌 아연판은 전자를 내놓기 좋아하는 금속입니다. 과연판은 과일 속의 산산 성분과 만나면 부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전자를 잃게 되고 이때 잃게 되는 전자들이 이동하여 구리판으로 들어가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연판과 구리판을 꽂은 과일 속에 함유된 시트르산 혹은 타르타르산 성분 등은 각각의 두 판 사이에 전자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는 곧 발광 다이오드의 빛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믹서기나 블렌더를 사용해 만든 주스는 고속 회전하는 칼날이 단단한 과육과 넓은 잎채소 등 절개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어 재료의 산화도가 높고 이에 따라 세포벽이 파괴되어 전기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일에 열을 가하면 분자 세포가 팽창하고 전해질이 증가하여 전가의 흐름이 더 가속화시킬 수 있고 전류의 흐름을 더 잘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과일에 열을 가하면 전기에너지가 더 커져서 불빛도 더 맑게 빛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과일전지 실험을 하게 된다면 전기에너지가 발생하는 원리와 조건 상황을 좀 더 다양하게 설정하여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일전지 실험을 통해 전기에너지가 빛에너지로 바뀌는 실험을 관찰하였는데 다음에는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참고 문헌은 네이버 지식백과중 효과적인 과일전지 만들기 1 내용에서 일부 발췌하였고 출처는 중앙일보 기사 믹서나 블렌더의 산화현상, 영양소 파괴 현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산초등학교 6학년 2반 김대경입니다. 저는 얼린 씨앗과 얼리지 않은 씨앗의 비교를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두 번째로 연구 방법 및 내용,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안 순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데몰리션 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냉동인간이 미래에 깨어나서 범인을 잡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냉동인간이 미래에 깨어나는 영화를 보고 식물의 씨앗도 냉동 보존하였다가 미래에 해동시켜 키울 수 있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미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실험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목화, 파, 팥, 봉숭아 씨를 얼리지 않은 씨, 일주일 얼린 씨, 2주일 얼린 씨로 각각 준비하고 심은 뒤 얼리지 않은 씨와 얼린 씨의 차이를 관찰합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얼리지 않은 씨와 얼린 씨앗의 모양 변화는 있지 않았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틀째는 아무 씨에 싹이 나지 않았고 3일째는 오후 10시에 처음으로 얼리지 않은 목화에 싹이 났습니다. 위 사진은 다음날 오전에 찍은 것입니다. 4일째는 오전 8시에 2주일 얼린 목화에 싹이 났고 오후 1시에 얼리지 않은 팥씨에 싹이 났고 오후 3시에 2주일 얼린 팥씨에 싹이 났습니다. 5일째는 오전 11시에 2주일 얼린 봉숭아씨에 싹이 나왔습니다. 6일째는 오전 9시에 일주일간 얼린 팥씨에 싹이 나왔습니다. 오후 2시에 얼리지 않은 봉숭아씨에서 싹이 나왔습니다. 7일째는 오전 8시에 일주일간 얼린 봉숭아씨에 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씨에 싹이 난 과정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주일간 얼린 목화에 싹은 나지 않았고 모든 팥씨의 씨에서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몇 일주일 얼린 씨앗과 2주일 얼린 씨앗에서는 불규칙하게 싹이 나왔고 얼리지 않은 씨앗과 일주일 얼린 씨앗과 2주일 얼린 씨앗의 성장 속도는 각각 다르고 불규칙하였습니다. 결론으로는 얼린 씨앗에서도 얼리지 않은 씨앗처럼 싹이 납니다. 그리고 얼리지 않은 씨앗과 얼린 씨앗의 성장 속도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얼린 씨앗과 얼리지 않은 씨앗의 성장 속도도 차이가 없습니다. 제언으로는 얼린 씨앗과 얼리지 않은 씨앗은 자라는 속도가 차이가 없었고 이 실험으로 처음의 예상처럼 얼린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열대식물 같은 다양한 여러 종류의 식물을 여러 가지의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자라나는지 꼭 실험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은 네. 아니고 앞으로 이제 연구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데몰리션 맨은 이제 냉동 인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에 씨앗이라고 하면 사람도 이제 정자와 난자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냉동 정자은행, 뭐 난자은행 이런 게 있어요. 예, 근데 데몰리션 맨은 사람이 된 상태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식물의 씨앗 상태 말고 앞으로 연구해서 식물 자체, 이제 식물이 이제 잎이 나오고 그 줄기가 있고 풀인 상태에서 예. 또 얼려서 냉동인 상태로 진행을 다음 연구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김태우 학생의 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태우 학생 준비되었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PPT 공유 걸어주고요. 전지를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과일은 무엇일까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목차 연구 필요성 및 방법, 두 번째 연구 방법 및 내용, 세 번째 연구 결과, 네 번째 결론 및 제언입니다. 첫 번째로 실험 동기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휴대폰이나 노트북 게임기 등 휴대용 전자기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을 위한 테슬라 같은 전기자동차들의 발전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에 대해 전지 배터리의 중요성은 여러 과학자증한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으며 요즘에는 충전 방법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기술이 많이 발달해 휴대성은 매우 편리해졌지만 배터리의 기술은 그에 비해 빠른 발전이 안 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처럼 중요한 배터리에 대해 기본적인 원리나 구조에 대해 알고 싶었고 전지 실험을 하기 위해서 과일 전지 실험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또 어떤 재료가 가장 전류가 많이 흐르고 그 원리는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연구 방법은 첫 번째, 과일 전지 실험을 하기 위해 총 10종류의 과일 및 채소를 준비합니다. 과일 전지를 구성하기 위해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멀티미터, 전선, 아연판, 구리판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과일의 일정 부분을 자른 뒤 아연판과 구리판을 2cm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전선으로 멀티미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리판과 아연판에 각각 연결한 뒤 멀티미터 측정 값을 마이크로 암페어를 읽을 수 있게 설정합니다. 시간을 잴 수 있는 초시계를 준비한 뒤 정해진 시간에 전선을 연결하여 멀티미터로 전류값을 측정합니다. 전류값이 계속 변동하므로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 과정을 10회 반복하여 측정합니다. 네 번째, 전류값을 측정한 뒤 해당 과일 및 채소의 HP 산도를 측정합니다. pH 시험지를 이용하여 채소 및 채소의 분문을 충분히 적신 뒤 표준 HP 그림과 맞춰 pH 농도를 측정합니다. 다섯 번째, 각각의 과정을 표로 정리한 뒤 평균값을 구합니다. 연구 결과는 10가지 종류의 과일 및 채소의 아연판, 구리판을 각각 연결한 뒤 측정한 멀티미터의 전류값을 각각 10표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확인할 때 레몬의 전류값이 229.4 마이크로암페어로 가장 높은 값이 확인되었으며 감자, 당근, 고구마 등이 160 마이크로암페어 이상의 값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참외는 92.7 마이크로암페어로 제일 낮게 관찰되었습니다. 전류값이 측정된 각각의 과일 및 채소에 대해 pH 시험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pH 확인 시 레몬이 2.0 pH로 산성도가 제일 높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 과일 및 채소는 대부분 4.0, 5.0 pH로 비슷하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결론 및 결론은 과일 전지의 전류값을 측정 시 레몬이 가장 많은 전류가 흐르는 것이 관찰되었고 레몬의 pH 측정 시 2.0 pH로 가장 높은 산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즉 산도가 높을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것이 관찰되었고 나머진 과일은 pH와 전류값 간의 높은 상관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제안. 지금까지 실험을 하면서 가설로 pH가 낮은 과일들이 전류값 마이크로암페어가 높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처음에는 레몬 껍질의 저항으로 인해 전류값이 낮게 측정되어 당황하였지만 점차 레몬 껍질의 저항과 연판과 구리판의 거리 차이에 따른 오차 등 실험에서의 변이 총재를 하는 과정을 잘 경험하였고 이번 실험을 통하여 실제로 전지를 만드는 과정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다음 실험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 더 많은 전류를 생성하는 전지를 만들어 보고 싶고 또한 다양한 배터리의 특성과 성능을 비교해보는 시험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발표해준 김태우 학생의 전지를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과일은 무엇일까라는 연구과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를 2분 동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친구는 이제 본인이 누구인지 밝힌 후에 질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지금 보면, 가장 효과적인 걸 찾겠다고 했는데, 과일과 채소 5가지씩을 실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네. 과일과 채소를 선택한 기준, 분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랑 그 실험을 했을 때 크기와 양을, 부피를 동일하게 해서 무게까지 재면서 실험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무게나 이런 것까지는 실험할 때 재지는 않았지만 크기는 비슷하게 잘라서 만들었고 과일의 기준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것이랑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이것까지는 제가 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질의가 있는 친구 혹은 선생님 계실까요? 이은채 질문하겠습니다. 실험의 온도는 전류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온의 온도까지는 제가 상관성을 찾지는 못해서.
네, 또 질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저 네. 초등융합의 이지율인데요. 혹시 HP가 높게 나온 레몬 아니면 감자, 고구마 등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나요? 공통점은 레몬이랑 감자, 고구마 등은 마이크로 암페어 즉 전류값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차이점은 레몬이 치단 거밖에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박지윤입니다. 네. 첫 번째 발표했던 친구랑 주제가 비슷한데, 근데 첫 번째 친구는 참외가 가장 빛이 밝게 나온 결과가 나왔는데, 태호 친구가 실험을 한 거는 참외가 가장 아까 전류값이 낮게 나왔다고 했나요? 네. 예. 그래서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혹시 이런 결과 아까 하은이가 발표한 거 들었을 텐데 태호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궁금해요. 맨 처음에 발표한 강하은 학생이랑 저희 학생은 저는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암페어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고, 강하은 학생은 발광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에 대해 결과를 관찰해서 결국 전류값이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추가적으로 네. 네. 혹시 더 질의 있으실까요, 선생님? 네, 아니면 아닙니다. 뭔가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질의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발표자 학생, 이제 그다음 윤다인 학생 혹시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네, 윤다인 학생 지금 비디오가 꺼져 있는 것 같아요. 비디오 켜주고요. 네, 화면 공유부터 걸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 주세요. 네,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융합의 6학년 윤다희입니다. 일단은 제 주제는 다양한 혼합물 용액의 어느 시간 비교이고요. 목차는 1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번 연구 방법 및 내용, 3번 연구 결과 및 지원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집에서 소금물이나 설탕물 등 다양한 용액을 만들다가 문득 다른 물은 쉽게 왜 얼지 않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혼합물인 소금물, 흙탕물, 설탕물, 수돗물 중 어떤 액체가 더 빨리 어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 및 내용입니다. 연구의 방법은 연구 내용, 같은 양의 다양한 혼합물 용액을 준비하여 냉동실에 넣고 30분마다 관찰하여 시에 따른 변화를 기록합니다. 변인 통제. 첫 번째, 조작 변인입니다. 혼합물 용액의 종류, 소금, 설탕, 흙 등을 준비합니다. 통제 변인은 물, 용매의 양, 용질, 소금, 설탕, 흙 등의 양을 같게 하고 얼리는 온도 등을 같게 해야 합니다. 종속 변이는 각 혼합물별 어느 시간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제가 밤에 해서 30분마다 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찰 정리표입니다. 밤 12시 45분 실험 시작을 했고 냉동실 온도는 마이너스 19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혼합물은 잘 섞여 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1시 38분, 아직은 물이 많았습니다. 2시 24분, 수돗물과 흙탕물에 얼음 조각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2시 58분, 흙탕물, 수돗물, 설탕물에 얼음이 생겼습니다. 3시 28분, 단단한 얼음이 생겼습니다.
수돗물과 흙탕물에 단단한 얼음이 생겼습니다. 소금물 얼음을 갈아 놓은 듯한 슬러시 같은 느낌의 얼음이 생겼습니다. 3시 58분에는 얼음이 많이 얼어 있었지만 흙탕물과 수돗물은 얼음이 많이 얼어 있었지만 설탕물은 얼음이 제일 단단하지는 않지만 오타가 조금 있어가지고 소금물과 설탕물의 얼음을 갈아 놓은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얼음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촉감이 완전히 달라졌던 건 2시 2분이었습니다. 4시 2분이었습니다. 4시 34분에는 완벽한 얼음이 흙탕물과 수돗물은 완벽한 얼음이 되었지만 소금물과 설탕물은 슬러시 같은 얼음이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실험을 한 결과 흙탕물이 제일 먼저 얼었고 다음은 수돗물, 설탕물, 소금물 순서대로 얼었습니다. 설탕물과 소금물의 얼음은 딱딱하지 않고 다 얼어도 슬러시 같은 느낌의 얼음이 만들어졌습니다. 결론 제언입니다.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화학적으로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물리적으로 단순히 섞여 있는 물질로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느냐에 따라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분리합니다. 실험을 실시한 소금물, 설탕물은 균일 혼합물, 흙탕물과 수돗물은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닷물에는 염분이 녹아있기 때문에 수온이 -2도씨, 정확하게는 -1.91도씨 이하로 내려가야 얼어붙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물이 아닌 혼합물은 어느 점이 낮아져서 어느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음이 빨리 나타나는 순서는 의외로 흙탕물이 더 빨리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돗물, 설탕물 순서였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1. 구글 검색 2. 네이버 지식백과 3. LG사이언스 4. 지식백과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번째 발표, 윤다인 학생의 다양한 혼합물 용액의 어느 시간 비교 발표를 마쳤습니다. 윤다인 학생은 화면 공유 풀어주고요. 자, 이 연구 과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 학생은 이제 질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을 하겠는데요. 실험 하는데 좀 아쉬웠던 게 투명한 비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상황을 좀 더 관찰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눈으로만 관찰을 했는데 어느 정도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흙탕물은 혼합물로 이제 사용을 해서 지금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섞여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어도 아마 가라앉아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실험 관찰하면서 관찰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그거를 생각을 못해서 흙탕물은 중간중간에 섞어주지 않아서 흙탕물과 그냥 물에 층이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질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제가 네. 말하겠습니다. 혹시 혼합물의 기준이 소금물, 설탕물, 흙탕물, 그리고 수돗물이었는데 이 꼭 4개로 해야 하는 기준이 뭐였나요? 집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쉬운 액체였습니다. 네, 또 질의 있는 친구 있을까요? 강한 질문하겠습니다. 네. 얼 때는 그냥 일반 물처럼 수돗물이 가장 먼저 얼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흙탕물이 가장 먼저 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흙탕물이 소금물이나 설탕물과는 달리 불균의 물과 흙이 고르게 섞여 있지 않고 물과 흙의 층이 분리되어 있어서 흙탕물이 좀 더 빠르게 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을까요? 네, 없으면 6번째 발표자 이단비 학생. 얼음의 모양에 따른 녹는 시간 비교. 지금 이단비 학생 준비됐나요? 네, 이단비 학생. 지금 잠깐 튕겨서 이제 이단비 학생 잠깐 나간 것 같은데, 선생님도 줌으로는 이렇게 처음 해보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좀 실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네요. 이단비 학생 지금 접속됐나요? 네, 이단비 학생 선생님 목소리 잘 들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공유 한번 걸어볼래요, 지금? 네. 발표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네, 선생님 지금부터 그러면 5분 이제 타이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세요. 저는 얼음 모양에 따른 녹는 시간 비교 실험을 했습니다. 소개할 순서는 첫 번째,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두 번째, 연구 방법 및 내용, 세 번째, 연구 결과, 네 번째, 결론 및 제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평소 얼음물을 좋아해서 많이 마시는데 얼음이 든 음료수를 마시다 문득 얼음의 모양에 따라 녹는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얼음 형태별 정말 녹는 속도가 다를까 의구심이 들어 이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 및 내용입니다. 얼음 틀은 보시는 것처럼 이 세 모양의 얼음을 얼렸고 각자 20ml씩의 물을 넣어 얼음을 얼렸습니다. 그리고 80ml의 물에 얼음을 넣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상온에서 실험했을 때 경우입니다. 상온에서 실험했을 때는 사과가 제일 늦게 녹았고 사과가 제일 빨리 녹았습니다. 그리고 컵에 80ml의 물을 담아서 한 결과 5번 모두 사각이 제일 빨리 녹았고 사과 모양이 제일 늦게 녹았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물속에서와 상온에서 모두 사각, 원기둥, 사과 순으로 녹았습니다. 이것으로 건널비가 클수록 얼음이 녹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실험에는 물이 아닌 다른 음료를 변경하였을 경우 얼음의 녹는 속도도 실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얼음의 건널비는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 일일이 계산하였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이단비 학생 발표를 다 마쳐주었고요.
자, 얼음의 모양에 따른 녹는 시간 비교라는 이 실험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 학생 또는 선생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얼음의 모양을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 부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부피와 무게가 정확하게 그 얼음 모양마다 정확하게 동일한 부피인 건가요? 동일한 양의 얼음을 얼린 건가요? 네, 모두 얼음을 만들 때 20ml씩 넣어서 했습니다. 20ml씩. 네. 그러면 부피를 계산할 때 아까 이제 수학식을 썼던데 그 초등학생 수준에서 그 부피를 계산하기가 쉽나요? 아니, 건널비를 계산하기가 쉬울까요? 어떻게 쉽게 계산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게 더 넓다라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는 친구 혹시 네. 있을까요? 질문도 될까요? 네, 여자 학생 질의 조금만 더 크게 이야기해 줄래요? 네. 네, 지금 이단비 학생은 얼음이 녹는 시간만 이제 실험을 하였는데 혹시 얼음 모양이 다르니까 얼음 모양에 따라서 어느 시간도 다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는 시간은 다 비슷비슷했어요. 네. 질의받는 2분 시간이 다 되어서 그 다음 친구 발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은채 학생 혹시 지금 다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네. 그러면 이은채 학생 준비되면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풍덕초 6학년 이은채입니다. 저는 잔여 음식에 따른 치약 거품의 변화와 치약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거품이 잘 나지 않으면 다시 닦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거품이 나지 않는 이유가 단 음식을 먹고 난 후에만 해당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따른 치약 거품의 변화를 관찰하고 치약 거품이 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 방법 및 내용입니다. 실험 1에서는 다양한 맛의 음료수와 치약이 섞이면 치약 거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음료수 선정 기준은 어린이가 쉽게 접하는 다양한 맛의 액체로 했습니다. 실험 2에서는 다양한 음식 잔여물과 치약이 섞였을 때 치약 거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음식물 선정 기준은 어린이가 쉽게 접하는 다양한 맛의 고체로 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에서는 치약 거품은 이 닦기에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협회에 인터뷰를 요청했고 지인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 결과입니다. 실험 1의 결과인데요. 초코우유, 우유, 콜라, 쌍화탕은 거품이 나지 않았지만 물은 거품이 나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험 2의 결과인데요. 실험 2에서 순수한 고체만으로 거품이 나는데 무리가 있어 소량의 물을 첨가했습니다. 버터, 소금, 설탕, 코코아 파우더는 거품이 나지 않았지만 튀김가루는 거품이 나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결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메일로 문의드렸는데 흔쾌히 답메일을 다음과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표 내용보다 더 길고 자세히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요약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약 거품은 충치균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에 대하여 충치균이 형성하는 치면 세균막의 표면 장력을 낮춰 치아 표면 부착물이 떨어지도록 합니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구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치약 거품이 치석 제거, 잇몸 건강, 충치균에 영향을 준다고 답변한 비율이 약 50%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약 거품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치약 거품이 잇몸에 해롭다는 의견은 65%이나 반대 의견도 35%를 차지하였습니다. 결론 및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과 혼합되지 않는 튀김가루에서 치약 거품 생성된 결론은 물과 치약의 고유 성분을 방해하지 않을 때 거품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잔여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입안을 한번 헹군 후 양치를 하면 치약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치약 거품은 치면 세균막의 표면 장력을 낮춰 충치균 형성을 막아줍니다. 치석 제거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잇몸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므로 치약 거품은 잇몸 건강에는 해로울 수 있어 입안을 충분히 헹궈야 하기 때문에 천연 계면 활성제를 사용한 치약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설문 결과를 통해 사람들이 치약 거품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어 치약 거품의 양면성을 알려야 됨을 느꼈습니다. 다음번 실험할 때는 음식의 기준을 선정할 때 음식의 성분이나 당도 등을 세밀하게 고려해서 거품이 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실험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첫 번째,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이트를 참고했고, 두 번째, 치아를 생각해 선택한 천연치약, 거품이 안 나도 양치질이 잘 되고 있는 걸까? 세 번째, 치약은 거품이 풍성해야 좋을까? 네 번째, 영유아의 치약 사용 및 국내 시판 어린이 치약의 현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년을 참고했습니다. 이상 이은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은채 학생의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자녀 음식에 따른 치약 거품의 변화와 치약의 역할이라는 연구 주제에 질의가 있는 친구는 친구나 혹시 선생님 계시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저 네, 초등학교 아이 문강원인데요. 그 거품이 난다의 기준이 뭔가요? 거품이 난다의 기준은 기포와 헷갈릴 수 있지만 거품이 나는 것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잠시만요. 여기에서 쌍화탕, 콜라, 우유, 초코우유는 기포만 보이지만 물은 제대로 거품이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저 네, 하나 질문 더 있는데 네. 그 천연 계면 활성제라고 나왔는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 천연 계면 활성제는 우리가 일반 치약에서 사용하는 계면 활성제와 달리 천연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치약이므로 우리의 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 질문해도 되나요? 네. 정유진 학생 질문해 주세요. 내용을 봤을 때 치약 거품의 양면성에 관한 게 후반부에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험 1의 결과에서 어떤 경우에 거품이 안 나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코우유, 우유, 콜라, 쌍화탕은 물과 혼합되기 때문에 거품이 나지 않았지만 물은 물과 혼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품이 났습니다. 이런 점으로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도 지금 질문 하나 할게요. 최현정 선생님인데요. 실험에 쓰인 치약을 선정하는 기준도 알 수 있을까요? 다양한 시중에 판매되는 치약도 많고, 종류도 많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계면 활성제의 어떤 양도 다 달랐을 텐데, 실험에 사용한 치약을 어떻게 선정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실험에 사용한 치약은 천연 계면 활성제를 이용하진 않았고 그냥 시중에서 파는 일반 치약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걸 여러 종류를 실험을 테스트를 해보고 선정한 건가요? 그 치약을 이제 그것까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면 그 다음 친구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지훈 학생 준비됐나요? 잠깐만요. 네. 이지훈 학생 시작해도 될까요? 네, 될 것 네, 같아요.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융합 A반 신봉초등학교 이지훈입니다. 제가 한 연구는 물의 색깔에 따른 증발량 비교 실험입니다.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안의 순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우연히 색깔마다 증발 시간에 차이가 나는 점을 발견하고 물의 색깔에 따른 증발량과 물의 색깔 농도에 따른 증발량을 알아보고자 실험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물 150ml가 담긴 비커 한 개를 대조군을 사용하였고 세 가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1번 실험은 물 150ml 비커에 빨강, 노랑, 파랑, 검정 색깔 한 스푼을 넣고 증발량을 측정하였습니다. 2번 실험은 1번 실험과 같은 색깔의 3스푼의 물감을 넣고 증발량을 측정하였습니다. 3번 실험은 동일한 색의 셀로판지를 비커에 둘러 물의 색에 비치게 하여 증발량을 측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연구 방법은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실험 준비 과정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색깔 비커를 나란히 놓고 실험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측정 방법은 물 150ml는 자로 재었을 때 7cm를 나타내었습니다. 증발량은 남아있는 물의 양을 자로 측정하여 처음 7cm에서 뺀 후 결과표에 작성하였습니다. 총 15일간 측정하였고 3일에 한 번씩 측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검정색이 가장 많은 증발량을 나타내었습니다. 증발량에 따른 그래프입니다. 투명한 물보다 색깔 있는 물의 증발량이 많았습니다. 또한 검정색이 가장 많은 증발량을 그래프에서 나타냅니다. 농도에 따른 증발량도 확인해보면 색깔별 가운데 그래프로 3스푼 넣은 물감이 가장 적은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셀로판지로 물의 색깔이 비친 빛과는 한 스푼을 넣은 빛과 비슷한 증발량의 그래프를 나타내었습니다. 실제 실험한 과정의 모습입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실험은 물의 색깔에 따라 증발한 양 측정하기로 실험 결과 검정색이 가장 많은 증발량을 나타냈었습니다. 즉, 빛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검정색이 가장 증발이 많은 것을 보아 빛을 흡수하는 정도가 증발하는 정도가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같은 색깔의 물도 농도에 따라 증발하는 양 측정하기로 실험 결과 같은 색끼리 비교 중 농도가 가장 진한 것이 제일 적은 증발량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색깔의 농도가 진하면 빛의 흡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번 실험에서는 물의 색을 비추어 증발하는 양 측정하기로 물감을 탄 물의 증발량과 셀로판지로 물의 색을 비친 것과 비슷한 증발량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은 물에 비친 색이 물감에 섞은 색과 동일한 증발량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색깔 비커 13개를 한 곳에 놓기 어려워 조금 떨어진 곳에 분산시켜 실험하였습니다. 견인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측정이 오차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날씨와 영향으로 인하여 빛뿐만이 아니라 바람과 온도의 영향으로 측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실험을 하는 동안 느낀 점은 실험을 준비하면서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풍과 많은 비로 인하여 긴 시간 관찰이 어려웠지만 점점 색에 따라 물의 증발량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신기하였습니다. 다음 실험에서는 물의 증발량의 기온과 습도 등의 차이를 두고 실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주은 학생의 물의 색깔에 따른 증발량 비교 연구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 연구 주제에 대한 질문이 있는 친구는 질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도 사회자이긴 하지만 이제 또 지도교사이기도 해서 선생님이 하나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아까 비커 사용해서 원기둥 형태의 컵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네. 일반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커피컵과 같은 컵을 사용했거든요. 사실은 물의 증발량이라는 것은 표면의 이제 넓이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경향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은 물의 높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외부로 노출되는 표면적은 줄어들거든요, 점점. 네. 그렇기 때문에 경향성 정도는 이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다음번에 만약에 이 실험을 아까 뭐 온도나 습도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비커, 이제 원기둥 모양의 표면적이 물의 높이가 낮아지더라도 동일한 그렇게 실험을 진행한다면 좀 더 경향성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정도 부피가 줄어드는지도 육안으로도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밀리리터로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혹시 이 실험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 친구나 선생님 혹시 계실까요? 이은채 질문 예? 있습니다. 이응채부터. 그 실험할 때 색깔을 빨간, 노랑, 파랑, 검정으로 했다고 들었는데 다른 색깔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많은 색깔들을 놔두고 그 4가지 색깔을 기준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 색의 삼원색인 빨강, 노랑, 파랑을 사용하였고 그 빨강, 노랑, 파랑이 섞였을 때 나오는 검정색이 가장 많이 빛을 흡수하니까 그 대표적인 4개로 사용하였습니다. 네. 네, 또 혹시 질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없으면 그 다음 친구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발표 남아있는 친구들이 이제 팀이 5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질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를 한 번도 안 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남은 연구과제 발표를 듣고 질의를 통해서도 배우는 게 있으니까 많은 질의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9번째 발표 이지율 학생 준비되었습니까? 이지율 학생 준비되었나요? 지금 음소거 상태 아닌가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네, 준비되었으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당촌초등학교 이지율입니다. 저의 발표 주제는 키친타올과 휴지의 액체 흡수량 비교 실험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 연구 동기, 두 번째 실험 결과 예상, 세 번째 실험 준비물, 네 번째 실험 과정과 방법, 다섯 번째 최종 실험 결과 및 제언, 여섯 번째 참고문헌입니다. 일단 저희 연구 동기는 제가 일상에서 물을 자주 흘리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을 엎질렀을 때 그냥 휴지보단 키친타올이 더 빠르게 물을 흡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두 생김새나 주재료는 비슷한데 키친타올만 유독 물을 빠르게 흡수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일단 저희 실험 결과 예상은 흡수하는 물체는 키친타올이 일반 휴지보다 더 많이 흡수할 것 같고 흡수 속도는 키친타올이 일반 휴지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흡수량은 일단 액체로 보았을 때 기름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소금물, 물, 식초 이런 순서로 더 많을 것 같고 흡수 속도는 물, 기름, 소금물, 식초 순서로 빠를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는 흡수량은 키친타올이 일반 휴지보다 컸고 흡수 속도 또한 키친타올이 일반 휴지보다 빨랐습니다. 액체의 흡수량은 물, 소금물, 식초, 기름 순서로 흡수량이 가장 많았고 흡수 속도는 물, 소금물, 식초, 기름 순서로 빨랐습니다.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모양, 크기, 부피가 모두 같은 그릇 4개와 여러 가지 액체, 물, 기름, 소금물, 식초 등입니다. 세 번째, 키친타올 일반 휴지, 네 번째, 15cm 사입니다. 실험 과정과 방법은 첫 번째, 키친타올 휴지를 각각 같은 크기로 잘라서 준비합니다. 두 번째, 4가지의 액체를 크기와 길이가 같은 그릇에 같은 양으로 넣습니다. 세 번째, 액체가 담겨있는 하나의 그릇당 2개의 물체를 액체에 닿는 면적이 일정하도록 담급니다. 네 번째, 10초 동안 그 물체에 흡수된 액체를 관찰하여 각 초마다 길이를 재고 실험 보고서에 표, 그래프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크로마토그래피 실험 방법과
유사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일단 실험 결과 첫 번째 기름은 이렇게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키친타올이 휴지보다 흡수량이 굉장히 더욱더 많았고, 일단 그리고 그 다음 물은 아까 보신 기름보다는 그 흡수량의 평균이 많았고, 이 물 또한 역시 키친타올이 일반 휴지보다 흡수량이 더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식초도 물보다는 흡수량 평균이 적었지만 키친타올이 일반 휴지보다 역시 흡수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금물은 일단 흡수량의 평균은 물과 비슷했고, 여기도 역시 키친타올이 휴지보다 일반 흡수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최종 결과 및 제언으로는 정리하자면, 첫 번째, 기름, 물, 식초, 소금물 모두 부었을 때 키친타올의 액체 흡수량이 휴지의 액체 흡수량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 키친타올은 액체를 잘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거의 평평한 걸 보았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처음에는 휴지, 키친타올 둘 다 액체를 흡수하는 속도가 빨랐지만 갈수록 느려집니다. 네 번째, 물이 액체를 흡수하는 양의 평균이 가장 높고, 물이 가장 높고 기름의 평균이 가장 낮습니다. 물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소금물, 식초, 기름 순서입니다. 제언으로는 실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은 실험을 여러 번 반복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여서 아쉬웠습니다. 휴지의 상표 종류에 따라 흡수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휴지로 실험을 하여 평균값을 구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은 크로마토그래피 정보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얻었고, 네이버 블로그, 구글 검색 등으로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지율 학생의 키친타올과 휴지의 액체 흡수량 실험에 대한 이제 연구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자, 본 연구에 대한 질의가 있는 친구는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대경 질의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주제가 키친타올이 휴지보다 물을 더 왜 잘 흡수하는 건데, 키친타올의 구조가 더 물을 잘 흡수하는 구조가 나는 건데, 어떻게 해야 그런 구조가 나오고 왜 더 빨리 흡수하는 건가요? 키친타올이 물을, 액체를. 일단은 두 휴지와 키친타올의 주재료는 비슷한데 키친타올의 구조로 봤을 때는 키친타올의 구조가 더 촘촘하여 물, 기름 그런 액체들을 흡수하는 속도가 더 빠를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저 김태훈 학생인데 네. 왜 기름하고 물 그리고 이런 종류들로 실험을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런 액체들을 선정한 이유는 물, 기름은 저희가 일상생활에도 요리할 때도 사용하고 아니면 평소에도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선정하였고, 소금물은 혼합물이기 때문에 혼합물로 실험을 하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까 해서 소금물을 선정하였고, 식초는 음식을 발효하여 만들어진 액체니까 발효를 한 것으로 실험을 하면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선정했습니다. 네, 또 질의가 있는 친구, 선생님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그 다음 발표자 임수영 학생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네, 임수영 학생 일단 먼저 공유부터 걸어주세요. 지금 해요? 네, 시작해 주세요. 저는 자동차의 원리를 탐구를 했는데 탐구하게 된 이유는 자동차를 좋아해서 평소에 많이 찾아보는데 비싼 자동차들은 왜 그렇게 비싼지 알아본 거였어요. 자동차의 원리는 구조는
자동차가 엔진 내에서 연료와 공기의 혼합기가 폭발하여서 에너지가 생기는 방식이고, 그걸로 회전을 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자동차의 차 대부분이고, 이 부품들이 있는 곳이 차체 부분이에요. 차체는 사람이랑 화물을 싣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자동차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력 전달 장치인데, 바퀴가 앞쪽에서 움직이냐 뒤쪽에서 움직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동차의 엔진은 자동차의 동력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사용 연료, 연료 분사 방식, 실린더 배열에 따른 엔진 구분입니다. 사용 연료에 따른 엔진 구분은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LPG 엔진으로 나누어지고, 실린더 배열에 따른 엔진 구분은 직렬 엔진, V형 엔진, 수평 대항 엔진으로 나눠집니다.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기 공급원으로 충전받은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전기차는 낮은 회전에서의 토크가 크고 응답성이 좋고 소음과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좋다고 합니다. 전기 자동차는 HEV 하이브리드랑 EV 전기차로 나뉘는데, 전기차는 전기를 쓸 수 있고 그 하이브리드는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수소 자동차는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입니다. 수소 전기 자동차의 원리는 수소와 공기 중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성하고 생성된 전기로 모터를 돌려 동력을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수소 자동차의 장점은 높은 에너지 효율이고, 단점은 수소가 터질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수소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보다 연료 비용은 아직 더 비싸긴 해도 충전 시간과 그런 것들은 더 좋다고 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자동차 고장 진단 시스템인데, 이거는 자동차가 고장난 부분을 AI가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음성 인식 기사인데, 이거는 핸드폰에 있는 시리나 빅스비랑 비슷한 것입니다. 미래 자동차 중 첫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현재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들은 자동차 브랜드들의 미래 콘셉트카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비디오 카메라, 방향 포시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위성 위치 정보 시스템, 여러가지 센서 등을 기반으로 작동됩니다. 두 번째는 드론 택시입니다. 승용차가 1시간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수소 비행기는 날개 부분에 수소 연료 탱크와 전지를 배치합니다. 저의 생각은 미래 자동차는 수소차나 전기차도 좋지만, 제 생각엔 아마 태양열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끝났어요. 네. 지금 10번째 임소영 학생 지금 계속 비디오 켜놔주세요. 네, 지금 임소영 학생의 자동차의 원리와 미래 자동차에 대한 연구 발표가 끝났습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한 질문 있는 학생이나 선생님 계시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저 초등융합의 이지율인데요. 일단은
실험을 하기보단 인터넷에서 이제 그 자동차의 원리 아니면 미래의 자동차들을 알아오신 것 같은데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서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인상 깊게 봤는데 혹시 라운지 의자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뭘 활동을,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가 알아서 주행을 하고, 거기 그 의자에 앉아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네, 또 다른 질의가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자율주행차 많이 하는데, 이제 인공지능이라고만 되어 있고, 정확하게 자율주행을 이뤄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술 같은 게 있나요? 그냥 AI가 알아서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있어야 자율주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에 자동차가 있는 거를 막 인식하고 그런 기술이 좀 좋아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제 테슬라 같은 데 보면 가끔 사고가 날 때, 앞에 차가 있는데 차로 인식을 못 하거나, 사람인데 사람으로 인식을 못 하거나,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인데 그 인식을 못 할 때, 그냥 주행을 해버려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완하면 될까요? 그거는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ESS 얘기했잖아요. 네. ESS, 아까 말씀하셨죠? 네. 네, ESS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양열 자동차를 얘기했는데. 만약 태양열이 이번 장마처럼 계속 햇빛이 안 나요. 그럴 때는 ESS에도 저장이 안 되지 않나요? 근데 ESS 그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 전력을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공급해 주는 거라 가지고 모아놓은 거를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장마철처럼 막 열흘, 20일, 한 달 동안 계속 비가 왔어요. 그러면은 태양열을 활용할 수 없으면 ESS에 저장되는 게 없잖아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충전 시스템도 좀 보완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질의 있는 선생님 또는 학생이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11번째 정효진 학생 준비되었나요? 네. 네, 정효진 학생 지금 공유 한번 걸어볼래요? 저 죄송한데 지금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나가 계속 떠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될까요? 정효진 학생 나갔다 들어오면 선생님 다시 수락할게요. 네. 정효진 학생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네, 준비되면 시작해 주세요. 준비됐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삼성초등학교 정효진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공기 접촉력에 따른 갈변 현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연구는 갈변 현상이 주는 악영향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공기 차단이기에 이 주제에 관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갈변에 관한 것을 짚고 가야겠죠. 갈변은 폐활성분이 산화해서 갈색을 띠는 키논을
변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산소와의 접촉을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죠. 그래가지고 전 가장 가장 단순한 걸 정했습니다. 각각 노출되는 공기의 양을 다르게 하고 시간마다의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동일한 크기로 과일과 야채를 자른 뒤 통과 그릇에 넣고 2시간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약간 예상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먼저 통안과 밖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입니다. 아래는 안, 위는 밖입니다. 둘이 같은 시간인데 잠시만요. 안에 서로 과열 현상이 진행되고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 길이의 차이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큰 통이지만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는 거북이 접촉량이 적어서로 보이고 그 전에 했던 이 실험을 보면 냉장고라는 더 큰 밀폐된 공간을 넣었을 때는 통이란 더 작은 곳에 넣었을 때와 차이가 나서입니다. 난 게 제 주장의 근거입니다. 결론은 공기 접촉량에 따라 진행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벌어지려면 그만큼 공기 접촉량도 크게 차이가 나야 합니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효진 학생의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과일과 채소의 갈변 현상 연구라는 주제에 정효진 학생 계속 지금 영상 꺼놓고 있지 말아주세요.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의가 있는 친구 혹은 선생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 있는 친구. 초등영암의 여지아 학생인데요. 그 실험에 사용된 과일과 채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과일로는 사과, 배, 그리고 야채로는 감자, 고구마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험 결과 갈변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저 통 안에 넣는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차이와 그리고 서로 크기에 따른 차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진행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제가 말한 거의 핵심적인 거는 그래서 가장 좋은 해결법은 통 안에 넣는 통안이라든가 공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네, 죄송해요. 민망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지금 더 질의해 줄 친구. 저 초등영암의 네. 여지아입니다. 혹시 과일이나 채소를 넣는 통의 크기에 따라서 갈변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게 혹시 다른지.
네, 지금 여자 학생 질의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정유진 학생. 저기 질문이 잘 안 들려요. 여자 학생 다시 한 번만 질문 좀 해줄래요? 조금만 크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 이제 통에다가 보관을 하면 갈변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다고 하였잖아요.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잘 안 들려서. 그 혹시 음식을 보관하는 통의 크기에 따라서 갈변되는 그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통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큰 통과 가장 작은 통 정확하게 크기를 말씀하자면 16곱 가장 큰 통이 1403제곱센티미터였고 가장 큰 통이 7,143제곱센티미터였고 가장 작은 것이 385제곱센티미터였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중간 크기의 통과 가장 작은 통과의 차이는 그닥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시간이 되어서 이제 그 다음 친구 발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황동현 친구 혹시 준비되었나요? 네. 황동현 친구 준비되었나요? 지금 약간 마이크나 소리가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본인 발표가 끝나면 마이크는 이제 음소거 좀 해주기 바랍니다. 주변 소음이 좀 들어가서 질의가 잘 전달 안 되는 경우가 있네요. 황동현 친구 준비됐나요? 네. 네, 황동현 친구 공유 걸어주세요. 네, 준비되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갈매초등학교의 황동현입니다. 저는 강낭콩은 물, 소금물, 설탕물 중에서 어떤 용액에서 가장 먼저 싹이 틀지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먼저 연구의 동기는 옛날에 강낭콩을 심다가 강낭콩은 되게 잘 자랐는데 과연 물 말고 다른 용액에서도 잘 자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소금물과 설탕물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자면 강낭콩은 콩과의 한 알이 뿌이고 강남도라고도 합니다. 자연적으로는 주로 아메리카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덩그러진 것은 덩굴 강낭콩이라고 합니다. 보통 다 자라면 높이는 50cm 정도 되고 7, 8월 자주색 꽃이 핍니다. 연구 방법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용기 3개에 각각 같은 양의 물과 소금을 설탕물을 적신 같은 크기의 솜을 3개 용기에 놓고 각각 강낭콩을 줍니다. 날마다 소금물, 설탕물, 물을 주기적으로 주며 가장 먼저 싹이 트는 용기를 찾아봅니다. 실험 내용은 2일차에는 물에서 1개의 강낭콩에서 작은 뿌리가 나왔고 설탕물에서는 2개의 강낭콩에서 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은 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차에는 물에서 강낭콩이 싹이 텄습니다. 설탕물에서는 가장 먼저 뿌리가 나왔으나 당도 때문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소금물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았고 작은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4일차에는 3일차 이후로 설탕물, 소금물에는 곰팡이가 생겨서 식물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물은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일차와 7일차에는 물에서 자란 강낭콩에서 계속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오면서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표로 정리하자면 2일차에는 이렇게 소금물과 설탕물, 물 중에서 물과 설탕물에서만 뿌리가 나왔고 3일차에서는 모두 뿌리가 나왔지만 설탕물에서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소금물과 설탕물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였고 물은 계속 성장하였습니다. 결론은 뿌리가 나는 것은 설탕물이 가장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탕물은 당분이 너무 많아서 손과 강낭콩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소금물은 염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낭콩이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염분이 너무 높으면 식물만이 아닌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를 사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반면에 물은 가장 적합했습니다. 빨리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다리면 가장 안정적이고 식물이 잘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 문헌으로 씨앗은 어떻게 자랄까 강낭콩으로 배우는 식물의 한 사람의 책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도현 학생의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강낭콩은 물, 소금물, 설탕물 중 어떤 용액에서 가장 먼저 싹이 틀까라는 발표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초등융합의 이지율입니다. 혹시 소금물과 설탕물로도 실험을 하였는데 소금물의 농도, 그러니까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이나 설탕물의 농도인 설탕의 양에 따라 혹시 변화가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집에서 비커로 직접 계량을 해서 같은 양의 소금과 설탕을 재봤지만 아마도 염도와 당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미세한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은지 질문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설탕물은 당분이 많아서 곰팡이가 피었고 소금은 염분이 많아서 곰팡이가 피었다고 했는데 그럼 물이 가장 적합한 이유는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그럼 물이 왜 가장 적합한가요? 그거는 실험 결과에 따라서 제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따로 이유를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또 질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없으면 이제 마지막 발표팀 남았습니다. 자, 김태훈, 문강원, 박지연, 여지아 친구 준비되었습니까? 네, 그 다음 팀 발표 준비가 되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되나요? 네, 시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문강원, 김태훈, 여지아, 박지연 학생의 오랫동안 착용할 수 있는 마스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비말,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려고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게 되니 마스크로 인해 숨쉬기가 어렵고 귀가 아프고 습기가 차는 등 마스크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마스크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공감하기 단계, 두 번째 문제 정리하기 단계, 세 번째 아이디어 내기 단계, 네 번째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 단계로 나누어 연구를 했습니다. 공감하기 단계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마스크 착용 시간, 마스크의 불편한 점, 개선할 점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설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KF94를 착용하고 하루 평균 3-4시간 정도 착용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습기가 차고 덥고 답답하다, 오래 쓰면 악취가 난다, 귀가 아프다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리하기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희가 통풍이 잘 되고 답답하지 않으며 귀 부분이 아프지 않은 마스크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내용으로 문제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내기 단계에서는 스캠퍼 기법을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해냈고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 단계에서는 도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1차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후 테스트 단계를 거치면서 1차 피드백을 받은 후
피드백 내용 중 현실성이 있으면 마스크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융합하여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1차 프로토타입은 이렇습니다. 문강원 학생의 프로토타입 피드백에는 마스크에 날개 달린 선풍기는 다칠 위험이 있음, 마스크 안에 선풍기를 달 때 선풍기의 크기가 크면 불편함, 선풍기와 공기청정기를 달면 공기를 옮겨줄 선풍기가 필요하므로 효율이 떨어짐, 이라는 피드백이 있었고, 김태훈 학생의 프로토타입 피드백에는 마스크에 마이크를 넣으면 마이크에 침이 묻어서 소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눈만 보이게 되면 마스크가 더 답답함, 이라는 피드백이 있었고, 여지 학생의 프로토타입 피드백에는 고무밴드는 탄성이 강해 통증이 생김, 쿨파스처럼 달라붙게 만드는 재질로 변경, 날개 없는 선풍기 자체에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도록 경량화 필요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현 학생의 프로토타입 피드백에는 소수성 코팅은 물을 밀어내서 이동함, 마스크에는 물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음, 마스크 밑면에 물이 빠지는 공간도 필요함, 플라스틱 재질은 공기가 잘 통하지 않을 수 있음,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이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드백까지 반영하여 만든 최종 프로토타입은 이렇습니다. 문강원 학생은 중앙부에 날개 없는 선풍기와 필터 설치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후 좌측 마스크에는 외부 압력 조절판 릴리즈를 이용하여 압력을 조정하고 우측에 태양광 전지를 설치하여 선풍기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김태현 학생은 마스크에 줄을 제거하고 마스크 테두리에 쿨패치를 적용해 얼굴에 붙이는 마스크를 만들고 쿨맥스와 KF94 마스크를 붙여서 바이러스를 차단합니다. 쿨맥스는 스포츠웨어 소재로 증발력이 우수하고 덥고 답답함을 해결해 줍니다. 사용 후 쿨패치와 KF 마스크는 폐기하고 쿨맥스는 세탁 후 재활용하면 됩니다. 여지 학생은 마스크 내부에 천연 제습제를 묻혀 습기를 제거하고 마스크 줄 대신에 벨크로를 이용하여 마스크를 고정하고 줄을 달아서 마스크를 써도 귀가 아프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저희의 결론은 기존에 있는 방역 마스크에 날개 없는 선풍기 기능을 더해 안전하면서도 통풍을 쉽게 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입김으로 인한 김서림 방지와 안면 밀착을 위해 쿨패치 아이디어를 적용하였고 마스크 내 습기 제거가 쉽도록 스포츠웨어에서 쓰이는 특수 소재를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통증 방지를 위해 벨크로를 활용한 고정 방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재현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마스크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또 이렇게 마스크의 단점을 알아보고 단점을 개선하려고 연구하고 단점이 없는 마스크를 만들 계획을 세워보니 나중에 직접 만들어보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문강원, 김태훈, 여지아, 박지현 학생의 오랫동안 착용할 수 있는 마스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팀이었습니다. 김태훈, 문강원, 박지현, 여지아 친구의 편하고 오랫동안 착용할 수 있는 마스크에 대한 연구 발표가 끝났는데 이 연구에 대한 질의가 있는 친구 혹은 선생님 계시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초등연합의 이지율인데요. 일단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고 있으니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써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런 마스크를 모두가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마스크를 만들어야 될 텐데 혹시 비용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비용은 일단 저희가 감안하지 않았고 일단 저희가 지금은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비용은 좀 비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다지 실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마스크에다 달면은 만약에 무게가 조금 지금 마스크도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닌데 오래 쓰고 있으면 귀가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무거운 거를 달면은 귀가 아프지 않을까요, 더? 그런 부분은 마스크에 날개 없는 선풍기를 달아서 무거워졌다고 해도 그 마스크의 고무 성분 때문에 아픈 거기 때문에 벨크로나 다른 성분들을 이용해서 머리 뒤쪽에 감는다면 그렇게 무거워도 잘 내려가거나 아프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은채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마스크에 선풍기를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태양열을 붙인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밤이나 낮이 아닌 경우 또는 날씨가 안 좋은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요, 제가 PPT에다가 적어놨었는데
PPT를 보시면은 여기다가 초소형 배터리를 내장했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날씨가 안 좋거나 장마가 좀 길어지면은 이 초소형 배터리를 내장했기 때문에 충전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상황화하려면 비용과 가격을 신경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은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실제로 만들려면은 너무 노력과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서 나중에 미래에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은 선풍기나 그런 게 가격이 더 싸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스크가 싸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미래에 지속될 수 있다고 해도 그럼 지금 빨리 불편함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지금 당장 만들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무리하고 이렇게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만든다는 것은 너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계획만 세워보았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는 친구 혹은 선생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이제 우리 연구과제 발표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선생님들의 지도 말씀을 잠깐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선생님 먼저 전체적으로 1번부터 13번까지 13팀이 이제 발표를 다 맞춰주었는데 모두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연구 발표 내용들도 좋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연구들도 있었고 혹은 본인이 연구 주제를 결정해서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과제들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줌으로 해보는 것도 처음이었을 거고 이렇게 줌을 통해서 지도받는 것도 처음이었을 텐데 모두 13팀 모두 다 너무 잘 해주었습니다. 자, 먼저 혹시 지도 선생님들 중에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혹시 박병주 선생님 지도하시면서 친구들한테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박병주 선생님입니다. 특히 이번 올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대면하지 않고 시작해서 대면하지 않고 끝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뭐 떨어짐이 없이 퀄리티 있는 그런 연구 발표회가 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최현정 선생님 혹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이 연구한 거 칭찬하고 싶고요. 스스로 이렇게 연구 주제를 정해서 실험해보고 결과를 얻어서 결론을 내는 과정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영재교육원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 관찰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고 밝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친구들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다들. 네, 감사합니다. 박지현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친구들 발표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하면서 자기가 다른 친구들 발표를 들으면서 친구들도 많은 걸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연구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 부분들, 친구들이 우수한 점들도 다음번에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중학교 가면서 또 새로운 뭐 과학적 지식이나 그런 지식들을 접해서 이번에 했었던 연구 경험을 또 토대로 계속해서 정진을 해 나간다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주제 연구 발표 잘 들었고요. 정말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일정 이야기 드리면
이제 1, 2교시 10시부터 12시까지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네요.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발표 PPT 이제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고생했고 또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또 이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좀 더 발전시켜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스스로도 이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이제 3, 4교시 특강이 있습니다. 경기과학부 이제 교장 선생님이신 이상욱 선생님께서 영재교육 대상자의 진로, 우리 미래사회 역할 제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해주실 예정이고 또 이제 원장님 축사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줌 주소 확인해 주세요. 333-888, 3380이고 비번은 078이 아마 문자로 다 갔을 겁니다. 자, 이후에 이어서 학생들은 꼭 잊지 말고 쉬었다가 1시부터 다시 이 줌 접속해서 마무리 이 수료시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정말 고생 많았고요. 정말 박수를 보내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시에 특강 꼭 들어와 주세요. 학생들 잊지 말고. 네, 고생했습니다. 나가도 돼요? 네, 나가도 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